엄청난 스캔들이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많은데 그 자체가 막장 드라마예요. 최근에 와서 좀 알려지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숨어있는 이야기인데,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라 할까요? 이 세종의 며느리들이 상당히 시련을 당합니다. 세종이 며느리 무려 4명이나 쫓아내는 악역까지 담당을 해요. 왜 이렇게 며느리는 가혹하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국가죠. 유교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후계자는 적장자가 후계를 잇는다. 적장자로 하여금 왕위를 승계하도록 했는데 정작 4번째 왕 세종까지는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종이 최초로 적장자 출신 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종은 특히나 이 아버지 세종의 학문적인 능력 잘 닮았고, 거기다가 이제 효심도 뛰어났고, 실록의 기록에 보면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음운 다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능통했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전과목 올레이 플러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문종은 바로 8살에 세자로 책봉되어 가지고 37세에 왕이 되기 전까지 29년을 세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자의 자리를 지키면 엄청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앞에 세종은 불과 2달 정도 세자 수업을 받은 데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준비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종의 초상화는 안타깝게 남아있지 않지만 실록 기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국에 온 사신이 세자를 칭찬하며 연려실 기술에도 얼굴이 아름답고 수염이 매우 길어 체격도 좋고 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기록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종을 위해서 세종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세종 때 처음으로 세자의 거처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경복궁 가시면 자선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세자가 거처했던 건물. 우리 궁궐에서 세자 건물은 동쪽에 위치해요. 하늘의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세자를 동궁마마라 그러고 봄춘자를 써서 춘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속 비서실 기구인 첨사원, 세자 시절부터 미리 왕 수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왕만 할 수 있는 남면, 원래는 왕이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세자도 왕처럼 남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고, 또 이제 신하들도 왕에게 하는 것처럼 세자에게도 사배를 올리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항상 조선시대 이 세자가 크게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보통 4개가 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는 책례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요거 약간 순서는 조금 엇갈리는데 성균관에 이제 입학하는 입학례가 있고요. 요즘에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가 있고, 그리고 혼인을 하는 혼례까지 세자가 이제 거치는 4가지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문종은 8살에 세자 책례를 거친 후에 14살에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주목되는 게 우리 세종이 상당히 신경을 써요. 세자빈을 거쳐 왕비가 될 인물이니까 국모가 훌륭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은 훌륭한 업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왕비인 소원왕후 심씨의 역할이 정말 훌륭했다. 소원왕후 심씨 같은 세종의 왕비는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라고도 불려도 좋을 만큼 세종을 정말 잘 보필했어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으니까 며느리도 내가 잘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간택된 세자빈이 김오문이라는 인물의 딸 김씨가 세자빈으로 뽑혔고, 세종은 휘빈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서 휘빈 김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첫 번째 세자빈 이야기입니다. 세종이 며느리를 맞았고 처음으로 이제 시아버지가 되는 순간인데, 문제는 문종이 이 세자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자꾸 만나야 정드는 거지,
그런데 문종과 혼인할 즈음에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그 상중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세자빈이 1년 반 동안 그 합방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정도 씹는 이런 상황에서 세자빈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요. 그때는 어디 검색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세자빈의 시녀 호처라는 시녀에게 부부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것도 좀 알아와 봐라. 이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세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서 그 잿가루를 먹이면 세자가 세자빈을 좋아하게 될 거다.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 하면 뱀이 암수가 만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에다가 발라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자의 마음이 돌았을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압승술이라고 합니다. 민간의 이런 좀 나쁜 기운을 이제 억누른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쟁취하는 미신 같은 거죠. 희빈 김씨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첫 번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문종은 효동과 덕금과 같은 궁녀들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궁녀들 신발 몰래 훔쳐서 태우는 건 쉽겠죠. 그래서 이 효동이와 덕금이의 신발을 몰래 훔쳐서 태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자에게 먹이지는 못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궁궐에서도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세자빈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소문이 퍼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나무 심씨가 세자가 거처하는 궁에 측근 상궁을 보내요. 상황을 파악하는 뭐 일종의 그 뭐 첩보원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걸린 거죠. 희빈 김씨가 이렇게 엽기적인 생각을 벌였다. 세종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이 세종의 입장에서는 미신적인 이야기 믿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하면서 희빈 김씨를 바로 폐위시킵니다. 근데 사실 조선 왕조는 첫 번째 이 세자빈부터 사고를 쳤어요.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태조의 막내 아들 우리 방석 알죠? 방석. 유씨라는 세자빈이 있었는데 내시와 스캔들이 일어나서 폐출된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세자빈을 폐출하면서 강한 그 분노도 이제 표시해요.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이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 본보기가 되는 규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와 같으니 이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라면서 세자빈을 폐출하는 교서를 내리고 세자빈에게 이런 비법을 알려줬던 시녀 호초는 차명에 차입니다. 그래서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으로 들어왔던 희빈 김씨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두 번째 며느리를 간택을 할 때는 세종이 좀 더 고심했던 기록이 실록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좀 주목되는 것은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도 문종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외모도 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록 기록을 보면 가문과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 용모가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발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하들도 근데 반대를 해요. 이 세종께서 또 이렇게 또 대응을 해요. 이 덕이라는 게 어떻게 잠깐 봐가지고 알겠느냐. 이 외모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라. 또 이렇게 이제 뭐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는 가문 부덕 이외에 외모 점수가 좀 높아졌고 그래서 세종이 고심 끝에 뽑은 두 번째 세자빈이 순빈 봉씨였어요. 세종은 순빈 봉씨가 이제 들어오게 되자 직접 선물을 내려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열려전이라는 책. 그 정말 남편을 위해 희생한 그런 열려들 이야기를 꼭 읽으면서 남편을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되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열려전 받자마자 순빈봉 씨가 그 책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버려요. 나 이거 글도 모르는데 나 이런 거 왜 주시냐고. 이게 이제 세종의 귀에까지 이제 들려갔지만 그렇게 크게 혼내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여성들이
특별하게 글을 뭐 꼭 읽는 경우는 또 없었기 때문에 글은 뭐 안 배워도 조신하고 뭐 마음가짐 이런 거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제 그쳤는데 순빈봉 씨 정말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녀예요. 일단 술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방에 술을 숨겨서 놓고 막 마시고 취해서 궁녀에게 엎혀 다닐 정도. 술이 모자라면 사가에서까지 공수해서 마셨다고 하고 근데 이게 세종이 참 이것도 참 왜냐하면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뽑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외모까지 신경 쓰면서 간택을 했지만 문종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문종을 불러가지고 좀 잘 지내봐라. 그러면서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침실의 일까지 어찌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가장 이때도 바라던 게 뭐예요? 자식이죠. 특히 아들. 그 세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왕위를 또 계승할 수 있는 손자를 원했는데 이 순빈봉 씨도 자식을 낳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종이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자도 후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생산을 위해서 후궁 3명을 선발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단종의 생모가 되는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이때 순빈봉 씨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이제 어쨌든 세자빈인데 후궁까지 들어오면 우리 당연히 견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궁녀를 불러다 뭐 때렸다는 기록이 있고 후궁 권씨가 이때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권씨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이제 쫓겨날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른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더 엽기적으로는 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임신 자작극을 벌여요. 그래서 저는 이 순빈봉 씨의 사례를 보면 요즘 우리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많은데 그 자체가 막장 드라마예요. 세종이 처음에는 되게 기쁘죠. 진짜 이제 며느리가 임신하니까 거처도 이제 왕비전으로 옮겨 주었는데 한 달 만에 유산했다는 소식. 알고 보니까 가짜 임신, 뭐 상상 임신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폐출당하는 엄청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자빈이 즉 순빈봉 씨가 소쌍이라는 궁녀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동침을 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또 계속 퍼져요. 그 당시에는 유교 국가에서 동성애가 이게 당연히 허용이 되지도 않고 왕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엄청난 스캔들로 비화가 됐고 소상을 잡아다가 이제 문초를 하니까 이게 다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두 번째 세자빈 순빈봉 씨를 폐출하면서 1436년 11월에는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요. 그런데 세종이 바로 이렇게 문종의 세자빈 2명 배출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의 며느리까지 쫓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 배출 전문 뭐 이렇게 내버리셨는데 바로 네 번째 아들 이명대군 그리고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들이 쫓겨나요. 먼저 이 집안은 상당히 좋았어요. 개국공신 남제라는 인물의 증손녀였고 남지의 딸 의령남 씨와 혼인을 했는데 바로 2년 뒤에 이제 병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 남씨 부인이 12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혀가 심이 짧고 뭔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폐출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때는 소원왕후도 반대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자꾸 왕실에 이런 이혼 상황들이 발생하면 부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종이 관철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의 부인, 바로 우리 송씨 부인이 있었는데 역시 혼인한 지 5년 만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쫓아냈는데 송씨 부인 같은 경우는 영흥대군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흥대군은 나중에 다시 송씨를 찾아가서 재혼을 한 거죠. 문종의 세자빈 2명 그리고 이명대군, 영흥대군까지 해서 이 4명의 며느리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록입니다. 2명의 세자빈을 쫓아내니까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힘들다 해서 바로 후궁 중에서 승진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된 인물은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였고요. 이 현덕왕후 권씨는 경혜공주, 이 단종의 누이를 낳은 출산 경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뽑힌 권씨가 세자빈이 되고 난 5년 후에 출산한 아들이 바로
단종입니다. 이 문종이 28살에 얻은 첫 아들이자 아버지가 세자인 문종, 할아버지가 세종. 그야말로 단종은 엄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씨가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바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세자빈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시 세자빈을 간택을 하거나 이렇게 또 뽑아야 되는데, 문종은 2번의 이혼과 1명의 부인의 사망. 그래서 이런 결혼에 뭔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세자빈 사후 5년 후인 1446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니까 보통 이런 삼면상 기간 중에는 혼인을 잘 하지 않아요. 이 4년 후에는 1450년 또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시네. 그러다 보니까 혼인할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되었을 때 왕비가 없었던 인물이 문종이다. 물론 현덕왕후가 나중에 왕비로 추존이 되기는 하지만 현역으로 제위하실 때 왕비가 없었던 인물이었다. 문종은 또 유약한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긴 했지만 2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몸이 허약하셔가지고 왕 되시자마자 돌아가셨던 거 아닌가. 근데 앞에 자료에도 보셨지만 문종은 체구력도 좋고 허약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종의 사인 역시 종기거든요. 이 조선시대 왕 중에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왕이 되게 많아요. 효종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그때는 뭐 의학 수준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종기는 이제 과로가 뭐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고, 과로는 또 조선왕의 뭐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세종도 과로로 되게 힘들어하셨죠. 그럼 원래 병약한 왕도 아닌데 그런 문종이 이렇게 또 갑자기 돌아가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연이은 국상이 큰 원인이 되었다. 문종은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가 1446년에 상을 당했으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셨겠죠. 아버지 세종이 또 연이어 돌아가시고,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역시 세종처럼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신하들이 말리기까지도 했지만 요령 부리지 않고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스타일이 정말 효심이 지극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문종을 원래 우리가 보면 묘호 중에 후보 중에 효종도 있었어요. 이때 문종이 효종이 되었다는 북벌한 우리 효종은 효종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문종하면 왕으로서도 2년 정도밖에 제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업적이 없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세자 시절 29년 거치면서 그 세종 말년에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은 세종이 정말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 말년의 업적들 상당수는 문종이 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세종 시대에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들이 문종 때 완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역사책인 고려사와 고려사조료가 문종 때 편찬이 되게 되고, 세종의 업적으로 남아있는 사군육진개척. 사군육진개척할 때 화차가 결정적으로 그 여진족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우는데, 이 화차 개발도 문종의 업적이다. 지금 최근의 연구에서는 추구기도 문종이 발명을 했다. 그리고 실제 문종은 세자 시절을 통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고, 아버지 세종을 꼭 빼닮아서 백성들의 어떤 삶의 질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매우 해서, 그래서 실록에도 문종이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슬퍼함이 세종 때의 상사보다 더하였다라는 기록도 보여요. 그만큼 문종이 잘했다라는 거죠. 문종이 왕이라는 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국상에 올인을 하지 않았다면 문종의 시대가 좀 더 길었고, 세종에 이어서 세종 문종 시대가 많은 그 성과들을 창출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종은 어떻게 보면 세종이라는 주연을 빛내준 감초 같은 역할을, 뭐 명품 조연이랄까요? 세종 시대 하면 우리가 항상 달로 비유하면 보름달, 환한 보름달, 만 백성들에게 교화를 비춰주는 그런 보름달을 만드는데 사실 문종의 집은 또 상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문종의 모습은 두몸달 정도?
그러나 보름달을 만들어준 게 바로 또 그분달이라. 이런 그 문종 시대는 세종 시대에 가렸지만 문종이라는 왕이 했던 업적과 역할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또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선의 6번째 왕 단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리다, 힘이 없다, 삼촌한테 휘둘렸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텐데요. 사실 단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없었던 역대급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조선을 태평성도로 만들었던 왕 세종, 그리고 이 세종의 뒤를 이어 능력을 인정받았던 문종, 세종과 문종의 뒤를 잇는 적통 중에 적통인 왕이었죠. 이처럼 세손, 세자, 왕이라는 그야말로 정통 루트를 차례대로 거친 조선의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단종의 엄친아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조선왕 중에 최초로 궁궐에서 태어난 왕이에요. 문종까지는 다 사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까지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종 같은 경우는 문종이 세자로 있었기 때문에 궁궐 출신 최초의 왕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단종은 출생부터가 축복이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 단종의 모습,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단종. 그런데 제위 시절 단종의 모습은 거의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종이 왕위에 오르고 실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오늘 조선의 왕이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진짜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종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은 이홍위입니다. 조선왕 이름 다 한 글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단종은 두 글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학설이라든가 이름을 왜 두 글자로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조선의 왕은 대부분 한 글자 이름을 쓰고 그 이름도 되게 어려운,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일반 신하나 백성들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 거기에다가 쉬운 글자로 써놓으면 백성들이 이름을 쓸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것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한 글자 쓰고 그것도 어려운 한자를 쓰게 된다. 그래서 단종은 예외적으로 두 글자 이름을 쓴 왕이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단종이 태어나던 날 불길한 징조가 있었으니 이제 적장자인 손자가 탄생했잖아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경사가 있으면 죄인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에서 죄인들에 대한 사면 조지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초가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이 불운한 생애를 맞이했으니까 이게 뭔가 그 징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런 좀 불길한 징조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도 꽤 나옵니다. 정종 때 천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까마귀하고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 그래서 이런 불길한 징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논리들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예요. 홍수라든가 가뭄, 특히 지진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 이건 뭔가 불길한 징조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이 하늘에도 잘못을 고하는 이런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은 왕이 태어났을 때 상스럽다는 기록들이 자주 보여요. 정도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가 꿈에 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태어나셨다.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있다가 이제 왕으로 모셔오는 그때의 기록을 보면 왕이 되던 날 무지개가 뜨고 양하나루에 양떼가 꿇어 앉았다. 이제는 양까지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상스러운 징조가 있으면 왕이 더 잘 될 거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철종 같은 왕 그렇게 상스러운 조짐이 있어도 왕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일치하진 않는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단종의 불운한 모습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정말 이 초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사망을 해버려요. 탄생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가장 불운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단종이 이런 불운한 징조가 있었다면 왕이 되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큰 탈이 없이 세종 30년에 세손의 책봉이 되고 그로부터 2년 뒤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의 책봉이 되었던 단종 무사히 왕이 되는 코스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장자 중에 적장자인 단종은 4년간 세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세자 시절 이거 너무 짧지 않나? 우리 대학교 4학년 나와도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성종 같은 왕도 거의 세자 시절 없이 보냈거든요. 이런 거하고 대비해도 단종의 세자 시절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었고 이미 아버지 문종 때부터 이 세자를 공부시키는 서연이 잘 갖추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유전적 요인으로 본다면 할아버지 세종대왕 공부천재 아버지 문종도 실록 기록에 보면 모든 과목에 요즘으로 치면 전부 올레이 플러스 맞은 인물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착실히 제왕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역량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단종을 낳은 그 다음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없었다라는 이런 상황은 문종도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을 가장 따랐던 대신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대신들을 우리가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김종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표정사라고 해서 이 당시에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단종이 이제 사람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뜻으로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황표정사를 통해서 일단 인사권은 고명대신들이 장악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단종이 대신들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신들이 어떤 그 세종 때 제도 같은 거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할 때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본인이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이고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극적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도 단종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은 분명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죠. 바로 이 수양대군입니다.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 단종 주변의 인물들을 쳐냈다. 연려실 기술에서는 숙부가 나를 살려달라라는 단종이 숙부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면 단종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단종이 왕이 오른 시기부터 여러 참모들이 수양대군을 경계할 것을 상당히 이제 충고해 나가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도 많고 뭔가 우리도 약간 그런 인물 있잖아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수양대군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양대군은 약간 역행보라 할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진해서 고명사은사를 자청합니다. 3, 4개월이 걸리는 험한 여정이고 또 국내에 본인이 얻게 되면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은사를 자청을 한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게 단종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피한다. 바로 이렇게 단종의 즉위를 정말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설마 뒤통수 치겠어? 누가 봐도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해서 이 중국행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례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까지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단종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종이 혼인한다는 거는 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종에게 아들이 생기면 당연히 단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수양대군. 야, 저렇게 괜찮은 삼촌 또 있어? 그래서 경계를 또 풀게 된다. 그리고 또 3단계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그 국호원을 주장한 한 넉 달 뒤에는 단종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핵심 요약 정리문 딱 정리해가지고 올립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단종의 입장에서도 야, 우리 삼촌 진짜 내가 잠깐이라도 의심하고 이런 것들 좀 본인이 좀 미안해. 하지만 이 수양대군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역대병유라는 책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공로자들에게 직급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에 해당하는 이런 행동을 사실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많아지자 단종이 수양대군을 위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양은 정말 훌륭한 삼촌이니까 나를 절대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유언비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수양대군이 그야말로 충성맹세문 올리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계속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유정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세조가 주인공인 세조편에서 이제 제가 다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유정난 이후에는 단종이 확실하게 압박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1453년 5월 정도,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한 5개월 전에 종친과 대신들, 대관들까지 합류해서 열흘 동안 매일 혼인 문제 이야기 나와요. 하지만 국헌에 대해서만은 단종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상중에 나는 혼인 절대 할 수 없다. 내가 결단코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면서 아주 단호한 이런 태도를 보여서 계유정난 이전에는 국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단종 자신의 의사가 거의 관철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이때 수양대군은 권력을 잡은 상태니까 이 수양대군이 거의 협박에 가깝게 단종을 국헌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단종은 왕으로서 계속 자리는 지켜나가요.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세력들을 포진시켰는데 왕의 자리에서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단종이 성인이 되어 나가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는 작전이랄까요? 여기에 돌입을 해요. 종친 중에서 수양대군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대군에다가 해빈 양씨라는 인물이 있고요.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과 같은 단종 세력들을 역모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의 오른팔 왼팔 다 자르는 거는 이제는 왕위를 내달라라는 그런 요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단종이 했던 말 빨간 줄 딱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양숙부는 주공의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으로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어린 왕을 보좌하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주공.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어린 왕을 가장 잘 보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서 주공의 길을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은 당태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경복궁에는 세조가, 본인은 이궁으로 있었던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종이 어리긴 했지만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단종은 가장 조선의 왕 중에 최연소 상황이 된 또 인물이 됐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세조는 이런 그 상황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는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안을 하고 사냥에 또 단종을 초대하곤 했고, 그렇게 한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상황이 된
단종에게 그 외할머니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성산문, 하이즈 같은 인물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겨우 부지하고 있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듣고 단종은 지지를 표명해요. 그리고 기회는 왔어요.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광연전이라는 곳에 이 행사가 계획이 돼 있었고 정말 운명적이게 이 잔치에 벼룩검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경호원들을 동원시키기로 했는데 그 벼룩검 중에 단종복위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사육신의 한 명으로 되는 무장 유응부가 벼룩검에 임명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암살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때 또 한명회가 촉을 발해요. 한명회가 미리 연회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는 이게 너무 연회장이 좁고 또 날씨도 더우니까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세자도 참여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거사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사를 준비한 이들끼리도 그대로 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이거는 뭔가 이 하늘이 또 다른 날로 선택하겠다. 연기를 해야 된다. 결국 결론은 성산문 박평년의 주장대로 거사가 연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 연기되면 꼭 이탈자 나옵니다. 이때 단종복위 운동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이 손잡고 보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궁에 있던 세조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관련자 전원 체포, 국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핵심 인물 6명을 훗날 남효온이라는 인물이 정기문을 쓰면서 바로 6명을 딱 지정한 게 지금의 사육신입니다. 실제로는 단종복위 운동에 거의 한 70여 명이 참여를 했지만 요 남효온의 기준으로 뽑은 핵심 인물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단종의 처가 바로 이 장인인 송현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유배 보낸 곳이 바로 지금의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월의 청룡포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뭐 유배지로서는 아주 적절한 지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청룡포에서는 단종이 짧게 머물러요. 왜냐하면 계속 홍수가 일어나서. 그래서 영월 객사로 이제 옮겼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단종이 쓴 시 자규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유배지에서 단종이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많이 썼고 또 청룡포에 가면 단종이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 그리고 이제 600년 이상 된 소나무 관음송 청룡포에는 단종의 이런 여러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금성대군의 복위운동까지 일어나니 이 결국 유배지에 있는 단종에게 세조는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이렇게 자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세조가 사약까지 보낸 거 보면 세조에 의한 죽음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단종은 죽은 후에도 시신도 챙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는 걸 당시 영월의 향리였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장사를 지내줬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무덤, 장릉에 있는 자리예요. 단종의 무덤은 중종 때 단종 무덤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오늘날처럼 장릉이 된 것은 숙종 때 단종이 복권이 되면서 단종이 죽은 지 거의 한 23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종하면 우리가 항상 그 기억나는 게 어린 왕. 그래서 사실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했을 때 나이가 17이에요. 조선시대 왕 중에 성종은 13살, 뭐 숙종도 14살. 근데 우리 특히 숙종 같은 왕은 그 뭐 영화나 드라마 하면 상당히 장성한 배우가 배역을 맡는데 나이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단종은 항상 어리고 불쌍한 이미지. 이 결과적으로 이런 단종의 비극적인 모습을 전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남아있다.
사실 단종하고 또 관련돼서는 정수나무 송 씨의 사연도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전해지는데 왕대 자리에 올랐지만 단종이 노상군이 되어 죽으면서 정수나무 역시 서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동대문 밖에 있는 종로구 지금 창신동 쪽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지금도 거기 가면 현장 남아있어요. 자지동천, 자줏빛이 나는 풀이 있는 샘물 해서 흰 무늬의 옷감을 물을 들여서 생계를 이어갔고 동대문 쪽에 있는 여인들이 채소를 많이 공급해서 여인 시장이 여기에서 유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나무는 왕비로 살다가 결국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이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정수나무도 노상군 부인에서 정수나무가 되고 무덤도 사릉이 됩니다. 단종을 항상 생각했을 것이다.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후에도 또 애틋한 우리로 치면은 쿠키 영상처럼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단종 무덤 장릉에 가면 이 소나무가 있어요. 정령송이라고 하는데 사릉에 있던 소나무 하나를 가져가지고 단종의 장릉 옆에 심은 거예요. 마치 영혼 결혼식이라 할까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장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은 그야말로 이 축복 속에 왕위에 올랐지만 단종의 왕권을 넘보던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조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조선의 어떤 정국을 또 한 번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단종 때까지 어쨌든 대신들과 연합해서 하는 정치 형태에서 다시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왕이 어리다고 이 대신들이 권력을 넘보는 것을 나는 이것을 제어한 거다. 그러나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그 정통성을 가진 기반이어서 정말 세자 수업도 열심히 받고 왕노릇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만의 이유로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에게 그래도 나를 한번 믿어봐.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에서 대군이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왕과 왕비 사이에 낳은 적자인 경우에만 허락되는 호칭이고 왕과 후궁 사이에 낳은 경우에는 군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수많은 조선의 대군 중 가장 유명한 바로 수양대군.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 대사처럼 수양대군은 진짜 왕이 될 그런 상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에서 찾아본 진짜 수양대군의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수양대군 하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의 자리를 노린 야심과 야망에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세종과 형 문종이 살아있을 때 수양대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은 실제 왕자일 때 이름이 가장 많았던 그런 또 대군 중에 한 명이에요. 보통 왕자들이 군호를 정할 때 관련 지역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처음에는 진평대군, 그 다음에 진양대군. 진양대군은 지금 진주 쪽이에요. 수양대군, 저 황해도 수양산 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기본적이었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형이 세자로 오랜 생활을 했고 세종도 문종은 높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문종을 도와주는 동생 이 정도로만 자신의 입장을 규정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양대군도 너무 똑똑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유교 경전과 역사서, 역법, 병서까지 두루 통달했다. 음악 이론, 악기 연주에도 아주 능했고 특히 무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풍수에도 능해서 아버지 세종의 무덤 자리를 찾는 그 과정에서도 노력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세종은 전형적인 문과 출신이라면 세조는 문무를 겸비를 한 또 인물이라는 거죠. 무인으로서의 자질이 아주 뛰어났는데 실제로 실록 기록에 보면 화살 16개로 사슴 16마리를 잡았다. 세조는 약간 허세도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에도 막 팔뚝 이렇게 걷고 뭐 사냥에 나섰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오히려 늙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휘청거리면 체조에서 뭐 띵틀하고 나서 탁 이렇게 착취하는 퍼포먼스도 보이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도 수양대군을 아끼죠. 이 세종이 총 22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세종은 왕비인 소나무 심시와의 사이에서 8남 2녀를 두셨고 8남 2녀 중에 요 아들들이 전부 다 똑똑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양대군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안평대군, 그리고 뭐 네 번째 이명대군, 여섯 번째 금성대군,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시켜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정을 보좌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맡겼던 인물이 두 번째였던 수양대군과 세 번째 안평대군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세종을 보좌해가지고 편찬 사업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세종 때 뭐 이런 천문 관측 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해나가면서 국정 경험을 상당히 이제 많이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종이 세종의 국상의 여파로 건강을 잃어가고 단종이 즉위하는 무렵이 되어서는 국정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관상에서는 수양대군이 관상가를 만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야신가로서의 모습 나오고 팩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기록은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진짜 왕이 될 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뭐 얼굴이랄까요? 과연 남아있을까요? 사실 세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려졌던 어진은 불에 타서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 왕의 어진을 모신 선원전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가 이게 6.25 전쟁 때 피난수도 부산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상남도 지금 해인사에 보관된 세조로 여겨지는 그 촌상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세조가 불교에 심취해 있어서 해인사에 들렀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과연 이 어진이 세조의 모습일까라는 데는 의문이 있고요. 아마 세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듣고 불교식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세조의 진짜 어진이 발견이 돼요. 일제강점기 시절 초상화를 아주 잘 그렸던 김은호 화백이 원래 있었던 원본을 모사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단 너무 순하게 생기셨어.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정재 씨 막 삐딱하게 막 말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세종대왕 우리 만원짜리 집에서 맨날 보는데 이분 진짜 어진 아닌가? 후대에 그립니다. 후대에 그려진 거예요. 세종어진도 남아있잖아요.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세종대왕 좀 뚱뚱하셨다 그랬잖아요. 비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록에는 살이 찌시고 좀 무거울 중자. 지금 많은 지표는 별로 무거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좀 더 튼튼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이랑 상관없이 수양대군은 이 세종 때부터 이미 국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니까 주변에서는 수양대군에 대한 견제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종도 죽기 전에 어린 아들 단종을 수양대군을 비롯한 형제들이 아닌 김종서나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사람은 단종이 즉위한 후에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황표정사다. 김종서 같은 경우도 수양대군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신 대관들이 힘을 합해서 분경금지법이라 해가지고 권세가들 집에 들어가서 인사청탁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분경이라고 하는데 대군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때 수양대군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는 걸 미리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수양대군에게는 분경이 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자기 세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세종이 아꼈던 또 다른 대군 중에 우리 안평대군이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인데 안평대군은 약간 문과 쪽이에요. 시서화에 아주 능했다. 그래서 이 글씨라든가 이 그림 쪽에 아주 취미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또 왕실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이 김종서는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또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왕따를 시킨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가장 핵심인 김종서를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인물이 나타나요. 우리 수양대군의 책사 그리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대표적인 킹메이커 누구죠? 바로 이 한명회입니다. 사실 한명회는 당시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미관말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권람이라는 인물의 소개로 한명회가 당시 수양대군에게 인사를 받게 되는데 한명회는 촉이 좋으니까 딱 수양대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종실의 후손으로 사직을 위하여 난적을 토벌하는 것인 만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거사를 일으키려면 꼭 무사들이 필요하다. 이 무사들을 적극적으로 이 규합을 해라라는 건의를 했다는 기록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수양대군에게는 세력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종이 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전에 거사를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정한 날이 10월 10일 1453년 수양대군이 직접 움직여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김종서 집입니다. 수양대군이 사모뿔이 떨어졌다면서 사모뿔을 빌리러 왔다.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종서도 별로 이렇게 수양대군이 수행원도 데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사모뿔 그럼 빌려드리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양대군이 부탁할 일이 있다면서 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때 늦은 밤이었고 불빛이 없으니까 달빛이 한번 비춰보려고 이렇게 또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매복에 있던 그 수양대군의 종 임어울운이 철퇴를 내리쳤다. 정말 순식간에 대호, 큰 호랑이로 하는 별명으로 불렸던 김종서 장군이 쓰러지는. 영화나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때 바로 쓰러져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팩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아들 김순교가 이렇게 아버지 위에 이렇게 덮쳐서 큰 부상은 입었으면 분명하지만 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김종서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여복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여자의 복장을 했다. 이 여장이 가능한 거는 김종서가 체격이 되게 작았다라고 실제 실록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여장을 하고 동태를 살피러 갔다가 실패했고 다시 두 번째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결국 처형당한다. 그래서 이 김종서는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무덤에 다리만 고도 묻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김종서를 완전히 치고 나서 수양대군이 향한 곳 어디였을까요? 단종이 그 당시에 어디 머물고 있었냐면 누나 경혜공주 남편이 정종인데 정종의 집에 있었고 바로 이 여기에 단종을 찾아간 수양대군이 안평이 김종서 등과 역모를 꾸미고 있어서 내가 김종서를 처단하고 왔다. 그야말로 뭐 거짓말이죠. 단종을 찾아간 이유는 명패를 달라. 왕을 뜻을 전하는 패. 왕의 명패가 있어야 대신들이 들어와요. 대신들이 수양대군이 부른다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왕명이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한명회의 생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명회가 생부에 적은 사람은 살려두고 살부에 적힌 사람은 종을 먼저 떼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철퇴를 내리쳐서 수십 명이 죽었고 피비린내 나는 시신으로 이 동네가 덮여 있었다. 지금도 창덕궁 인근에 서울의 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동에 워낙 시신이 많이 이제 남아서 피비린내가 나니까 재를 가져와서 이걸 뿌렸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제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계유정난의 그날 밤 이후 수양대군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정난이 이렇게 바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그런 대신들이 왕을 위협하는 이것을 내가 바로잡으려 한 거지 내가 왕의 자리에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용어도 어떻게 되죠? 계유정난. 정은 바로잡을 정, 나는 어려울 난, 어려움을 바로잡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난자를 써야 됩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라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오랑캐들이 일으킨 어지러운 난리, 호란, 외란, 왜군이 일으킨 어지러운 난리. 그래서 이때는 란을 써야 되고 계유정난은 계유정난이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쿠데타라고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성공한 세력들은
뭐 요즘 개념으로 하면 혁명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자신들을 정당화한 거죠. 실록에서는 계속 우겨요. 세조 입장에서는 바로 이 안평대군의 영무 때문에 내가 이거 정당방위로 바로 나는 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단종실록은 다 세조 때 쓰여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단종이 왕일 때 이거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이 수양대군을 제거해버리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이 수양대군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밀했어요. 바로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오고 또 단종의 그 국헌까지 청하고 충성 맹세문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런 수양대군의 퍼포먼스 때문에 단종 측에 의한 반격이라든가 대비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제 수양대군은 명실공히 조선의 최고 권력자에게 자리 잡으면서 개유정난 다음 날 스스로가 영의정 겸 이조 판서 겸 병조 판서 또 서운관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기상청장 등등의 직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단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2년여 만에 단종이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물러나면서 수양대군은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개유정난입니다. 우리 조선의 왕위 계승사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세조의 후예들로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세조의 아들인 차남이긴 했지만 예종, 그 다음에 성종도 세조의 손자였고 또 연산군, 중종 다 성종의 아들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종의 아들인 인종, 명종, 중종의 또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쭉 조선의 왕위 계보를 연결해 보면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화살표가 세조로 쫙 바뀌어서 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선 왕조가 세조의 후예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서막에 있었던 사건이 1453년의 개유정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7대왕 세조 어떤 일을 했던 왕일까요? 많은 분들이 세조의 업적가 단종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때 개유정난이라든가 단종을 압박한 이 모습은 세조가 왕으로 있을 때 업적 아니에요. 이때 왕은 단종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들이 왕이 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왕의 업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세조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다. 근데 사실 세조가 왕위에 있던 13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문종이나 단종에 비하면 긴 기간을 왕으로서 활동을 했고 사실 업적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세조가 왕으로 있을 때 특히 신경을 썼던 게 있습니다. 바로 회식 문화인데요. 세조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회식을 한 왕이었는데 과연 세조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회식을 했을까요? 오늘 조선의 왕이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개유정난을 일으켰던 수양대군이 아닌 조선의 7번째 왕이 된 세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왕으로서의 세조의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칙은 바로 정통성 문제예요. 단종의 양의를 받는 형식이지만 그 시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단종을 본인이 왕이 된 후에는 처형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에게는 상당히 이런 정통성 시비 같은 것,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확보하고 넓혀가는 것, 이것이 세조가 역점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조는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을까요? 이 세조가 자기 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공시책봉이에요. 물론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1453년 개유정난을 성공시킨 이후에 정난공신이라 해서 공신 책봉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단종의 왕명으로 공신이 책봉이 되지만 사실은 수양대군이 다 정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신들에게는 수천, 수십만 평의 땅을 준다라든가 수십 명의 노비도 주고 대대손손 자손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그리고 일부 공신들은 큰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 같은 것도 아주 수위가
약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시녀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참 수모인데요. 당시에 뭐 김종서의 집이라든가 황보인의 집 이런 집들까지 몰수해가지고 공신들의 종들에게 나눠주는, 공신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특히 세조가 왕이 된 직후에는 공신들과 피의 맹세까지 했던 이런 기록들도 보입니다. 지금 경복궁 뒤쪽, 지금 현재 청와대 자리에요. 회맹단이라 해가지고 이곳에서 공신 회맹연을 합니다. 공신 회맹연을 할 때 사별의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조가 앞장서서 사별의식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공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원래는 마시는 거였지만 입술에 바르는 걸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도 보면 혈맹이란 말 하잖아요. 피를 나눈 동맹. 그래서 이 천지신명 앞에서 우리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함께 맹세하는 의식인데, 이 맹세를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술적 의미도 있으면서, 사실 중국의 고전인 시경이라든가 사기와 같은 역사책에서도 이미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유서 깊은 의식을 세조 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조 말년에 이씨의 난을 평정한 공을 또 인정을 해가지고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다. 이러다 보니까 세조의 시대에는 정말 공신이 많았던 시기예요. 이 세조가 이렇게 그 공신책봉을 여러 차례 한 거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계유정난이라는 정말 큰 사건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징옥의 반란이라든가 단종복위운동, 금성대군 영모 사건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자신과 함께할 이 공신들 뿐이다라는 이런 의식이 커지게 된 거죠. 근데 공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태종 때 보유했던 뭐 사병 같은 경우도 태종이 왕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된 후에는 이 사병을 혁파시켜 버리거든요. 공신들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공신들을 상황에 맞게 토지를 나눠준다거나 노비를 준다거나 이런 경제적 대우를 해줘야 계속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조 재임 기간,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예종 성종대까지 공신책봉도 크게 보면 이제 세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5번의 공신책봉에서 한 명의 신숙주 같은 인물은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됐고, 그 중에서 한 명의 같은 인물은 그야말로 공신 중에 공신이었다. 그리고 이 세조가 이런 공신을 비롯한 자신의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회식입니다. 회식. 세조가 자주 이제 회식을 베풀었고, 그래서 이 세조실록에 보면 술자리 관련 기록이 무려 467건 정도, 조선왕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전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974건이 술자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세조 때가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술자리를 베풀면서 이런 소통, 화합, 또 왕만을 위한 이런 자리 이거 만들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조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강하고 이런 뭔가 센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술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신들이 원하는 것도 한번 들어주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거의 2차 이상이 정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나지 않은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왕의 편전인 사정전에서 아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요즘으로 치면 낮술 잘 드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입시에 있던 신하들은 물론이고 경호를 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챙겨서 술을 나눠줬다, 이런 모습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조 같은 경우는 특히 술자리에서 상당히 자세도 바르고 술 취해도 똑바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세조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조참의로 있던 어여첨이라는 인물인데 술이 크게 취했으면서도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자네 장관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조참의 같으면 한 행정안전부 국장쯤 되는데 장관 자리 어디로 가고 싶어? 어여첨이 겸손하게 저는 그냥 왕명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자신이 있었던 이조의 장관, 이조 반서로 승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당연히 실수 같은 것도 나와요. 실수다. 그 자리에서 제일 실수 많이 했던 인물이 사실은 우리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정인지라는 이 세종 때부터 활약했던 신하인데, 정인지는 술 취하면 세조한테 야야 너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당히 정말 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 세조가 나이 들었고 뭐 공신이니까 그냥 뭐 취중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봐줬고, 실제 이 정인지가 또 한 번은 세조에게 태상이라고 불러요. 태상은 은퇴한 왕이거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왕한테 이미 은퇴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기가 있었는데 뭐 저 사람 뭐 봐주자. 그리고 또 아찔한 상황을 또 넘겼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 신숙주라는 인물. 세종 때를 또 대표하는 학자인데, 이 세종은 좀 술이 좀 건하게 취하면 추운 그 겨울날에도 막 비치게 팔 걷어붙이고 돌아다니고, 술 좀 취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팔을 잡고 비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세지. 근데 신숙주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좀 술이 진짜 많이 취해가지고 세조가 내가 힘이 세지 자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진짜 세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조가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를 이게 한명회가 본 거예요. 한명회가 촉이 원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야, 이거 신숙주 큰 실수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명회가 이 신숙주 수행원 불러가지고 신숙주가 책 보려고 불을 켜 놓으면 이거 바로 꺼버려라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신숙주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집에 가면 이게 책을 봐요. 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조 뒤끝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 시켜가지고 저 신숙주 집에 한번 가봐라. 세조의 생각은 진짜 맨정신에 이렇게 나팔 비틀어서면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불 끄고 잠자리에 들더라. 이 보고를 듣고는 진짜 신숙주가 술이 너무 취해가 정신이 없어가 저런 거니까 넘어가자. 아이가 넘어갔더라. 근데 우리 세조는 술자리에서 뭐 정인지가 너너 그래도 봐주고 즐겁게 뭐 하고 싶은 말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 세조의 무사 출신으로 양정이라는 인물이 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멀리서 왔으니 고생도 많았고 해서 술자리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서 세조가 늘 하듯이 그래 뭐 고생도 많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도 한번 해봐. 마음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이 변방에서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감이 확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근거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조는 그냥 또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 너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오래 하기는 했지. 왕의 자리에 내가 물려주겠다. 옥새 가져와. 뭐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하들이 뜯어 말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양정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정말 벤치마킹은 양정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조는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신하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 이런 방편으로 활용을 했지만 사실 음주에 완전히 전념한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추락된 왕권 회복을 위해서 이 세조가 생각하기에는 문종 난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해졌다. 그래서 세조는 태종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육조직계제. 태종 때 육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더라고 보고를 하게 하는 체계였던 육조직계제가 세종과 문종 시대를 거치면서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바뀐 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즘으로 치면 장관들은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나의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라. 육조직계제. 그리고 또 태종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호배법을 다시 부활을 시켜요. 우리 태종 때 오늘날 주민등록증 같은 호배법을 실시했다가 이게 좀
유명무실해졌을 때 세조가 또 부활을 시켜나갔고, 그리고 이 세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편찬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이 대표적으로 조선의 헌법,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 이때까지 조선의 성문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로 개인이 쓴 거예요. 국가적 사업으로 법전 편찬 작업에 착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세조 때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은 성종 때 봐요. 경국대전이 사실 세조가 다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역사서 편찬 작업에도 착수하는데, 사실 역사서는 세종 때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된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고려사와 고려사조력. 근데 이거는 고려의 역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군조선에서 고려 말의 역사까지 다룬 역사서를 이걸 국가적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성종 때 완성이 된 게 동국통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할통 거울감, 이런 편찬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뭐 불교 쪽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저 우리 인사동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것도 세조 때 세운 거고요. 절에 또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이 불교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도 커서 세조 때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이고, 이곳에서 많은 불교 관련 서적도 편찬이 돼요. 그래서 세조가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조는 행차를 또 자주 나갔던 왕이기도 해요. 바로 거기에 관련된 유적이 지금도 잘 남아있는 곳이, 지금 저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가다 보면 정의품송 소나무가 있어요. 이 소나무는 세조의 행차가 가는데 큰 가마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소나무가 자기가 알아서 확 팔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쉽게 가마가 지나갔다. 세조가 기분 좋아가지고 저 소나무한테 장관 소나무를 부여하라. 그리고 지금 상원사에 가면 또 나무로 만든 문수동자 좌상이 지금 이렇게 그 봉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 상원사는 지금도 오대산에 이렇게 그 계곡이 되게 물이 깨끗해요. 이 세조가 좀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아주 물이 맑은 계곡이 있으면 그곳에서 목욕을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상원사 거기 가면 그 계곡 앞에 관대거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조의 의관을 걸어놓은 그런 돌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조가 거기서 이제 막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어디 가서는 왕 만났다고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동자가 받아서, 그럼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 동자 보셨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원사에는 문수 동자를 모셔놓은 불상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조는 공신들을 상당히 중용을 하고 또 행차를 통해서 좀 부드럽고 좀 소통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세조와 이 공신들 간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1467년에 일어났던 이시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길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시의 반란으로 한명회하고 신숙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왜 그럼 한명회하고 신숙주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바로 이시해가 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이시해가 살해한 강효문이라는 인물이 한명회하고 신숙주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세조는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공신들이 이제 너무 세력이 비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 그 이시의 반란 과정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바로 이 한명회하고 신숙주를 투옥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시에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시에는 이 지역에 완전히 토호 세력이에요. 한경도 지역에 중앙에서 문신 수령을 파견을 하려고 하니 원래는 중앙에서 온 강효문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커지면서 이게 그대로 반란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시의 반란이 확산이 되니까 이 반란에 연루되었던 한명회나 신숙주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지만,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난 후에는
다시 이 두 사람을 석방을 해주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시의 반란 이후 세조 주변의 세력 교체에 상당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세조가 왕이 될 때부터 도와준 한 명의 신숙주 대신에 이 시에 난 진압에는 왕실의 종친이었던 구성군, 이명대군이라는 세조의 네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구성군. 그리고 이때 병조판서로 전격 임명된 신흥무장 남이장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바로 공신 세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구성군은 이명대군의 아들이니까 세조의 조카고, 남이도 왕실의 친척이 되는 왕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세조가 키운 다른 인물인 강희맹, 강희안 이런 사람들도 이종 사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왕실에 좀 더 피가 섞인 이런 세력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이시의 난을 진압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성장한 구성군 남이와 같은 신공신 세력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는 구공신 세력의 대립은 바로 예종 그리고 성종 때까지 이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가 1468년에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을 일반 조선의 왕과는 다르게 이제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석실이라 해가지고 왕의 무덤을 만들 때는 돌방 무덤 형태로 이렇게 만드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 부담이 또 엄청나고 또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 무덤에 가면 병풍석이라 해서 무덤에 이렇게 봉분주비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무덤을 석실을 하지 말고 병풍석도 만들지 마라. 그만큼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백성도 또 많이 동원돼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후대 왕들에게 이어지면서 왕릉이 훨씬 더 검소와 절약 정신이 이제 반영이 돼요. 지금 남양주에 가면 세조의 무덤인 광릉이 있습니다. 이 광릉에 가보시면 승하기 직전에 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라는 왕은 어린 왕 단종을 압박해서 왕이 되는 이런 모습에서 뭔가 이 비정한 인물, 그리고 야심에 찬 그런 모습만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결국 세조가 그렇게라도 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세종 시대를 이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더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왕이 주도적으로 이 여러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은 손자인 성종 때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세조의 후예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세조라는 왕이 지니는 또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